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추종 세력들이 서울 관악구에 올레이션스란 이름으로 재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올레이션스가 지역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교회를 넘긴 제2 목사가 당회원 명부를 조작해 130억 원대 금융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천안 일대에 한국기독교기념관을 짓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CBS 취재 결과 건축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살 예방을 위해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폴업이 열렸습니다. 기독교 구호 NGO 월드 휴먼 브릿지 등 4개 자살 예방 단체들은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서울 대추순복음교회가 지난 2일 러시아 교회들과 함께 유튜브와 줌으로 한러 선교 27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범죄로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의 추종 세력들이 서울 관악구에 올네이션스라는 이름으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 CBS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올네이션스가 지역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교회를 넘긴 제2 목사가 당 회원 명부를 조작해 130억 원대 금융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극단적 신비주의 등을 이유로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수감된 이후 교회는 이재롱 목사의 딸을 중심으로 한 사택파와 이재롱 목사의 대언자로 불린 쌍둥이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사택파는 최근 서울 구로구 만민교회를 1,500억 원대에 매각해 새 보금자리를 물색하고 있고 쌍둥이파는 올레이션스 이름으로 강서구 모초에서 활동하다 서산과 춘천, 광주, 포항, 대전 등지에서 올레이션스 교회를 세워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드러난 서울 관악구 조원로 올레이션스 역시 만민 쌍둥이파가 지난해와 올해 4월에 걸쳐 기존 교회 건물을 매입해 지역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CBS가 보도한 대로 이 교회를 매각한 제2 목사는 매매 대상이 이단임을 알고도 교회를 넘긴 의혹 외에 매매 이전 당회 명부를 조작해 교회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13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2 목사는 이 지점을 비롯해 전국 9군데에서 교회 현금을 매달 상환하는 조건 등으로 132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받는 과정에서 당회원 명부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제2 목사가 개입된 130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 진정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제2 목사를 비롯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제2 목사가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당회원 명부를 위조했느냐의 여부입니다. CBS는 제2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대출 관련 서류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담보대출건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당회원 명부입니다. 제2 목사를 비롯해 15명의 직분, 주소, 인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만민교회와 관련된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의혹입니다. 대출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다 받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고가 어떤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죠? 법률사무 다 받아가 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중간에 하자 같은 게 전혀 없는 걸로 자문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설정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대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까지도 가능한 상황. 제2 목사는 만민교회와의 관련성을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만민교회하고 관련성은 얘가 지금까지 또 매매 당시나
만민교회 올레이션스의 지역사회 침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일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는 어제 이 시간에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천안 일대에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과장 광고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이 기독교 기념관은 21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축을 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순규 기자입니다. 기독교 기념관 측이 1차 사업 부지로 허가를 받은 천안시 입장면 일대 부지입니다. 기독교 기념관은 이곳에 지상 3층, 지하 1층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소유 관계가 애매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부지는 A씨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인 황학구 장로의 아들 황모 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 허가를 받은 부지 역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소유가 아닌 겁니다. 부지 공동 소유주인 A씨는 처음에 납골당 사업을 하겠다는 황학구 장로의 말을 믿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지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황 장로의 주장대로 납골당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부지 사용 허락도 철회했습니다. 게다가 부지 공동 소유주인 A씨는 지난 4월 이 부지의 지상권까지 설정한 상태여서 A씨의 허락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저희가 찾아왔잖아요. 이제는 저희 식구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땅에 어떤 행위를 한 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독교 테마파크 건축에 필요한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로 사업 허가를 받은 부지 역시 땅 공동 소유주인 A씨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21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이름으로 된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기념관 측은 CBS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땅 공동 소유주인 A씨로부터 영구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며 만약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기념관 측이 테마파크의 볼거리로 홍보하고 있는 예수상도 논란입니다. 기독교 기념관 측은 CBS가 취재를 시작하자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예수상 건립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서북구청 관계자는 예수상 건립은 불가라고 통보했다며 이후 이와 관련한 허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 날 불가 처분했습니다. 아, 불가예요? 네네, 그렇죠. 건축법령에 정한 건축 문장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밖에도 66m에 달하는 거대한 예수상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기독교 기념관 측이 여전히 전국을 돌며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건축 자금 조달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사람당 1,200만 원씩 선착순 5만 명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결제 방식에 카드 결제와 신용대출을 포함하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 사회 자살 예방을 위해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기독교 구호 NGO 월드 휴먼 브릿지와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등 4개의 자살 예방 단체들은 국내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을 짚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2011년 자살 예방법 제정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4개 단체들이 마련한 생명 존중 포럼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모색했습니다. 10년째 지역사회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는 목회자가 생명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의 83.6%가 우울한 상태고요. 자살자의 45.8%는 가족 중에 이미 자살을 시도했거나 혹은 사망자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살 생존자의 자살 생각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8배가 높고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6배가 높다고 합니다. 임 목사는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력에도 교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자살 예방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지역별로 설립된 자살 예방센터를 종교계 안에도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신교 인구만 1,000만 명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적 자살 예방 활동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자살 예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1,000만 명이 움직이면은 생명 살리는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한편 월드 휴먼 브릿지는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전국 17개의 지회를 통해서 캠페인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가 지난 2일에 러시아 교회들과 함께 유튜브와 줌으로 한러 선교 27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한러 선교 27주년 기념 예배에는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성도 200여 명과 러시아 30여 개 교회 100여 명의 목회자와 러시아 성바울 신학교 신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설교에서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 전 세계에 여호와의 대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러시아에 선포하고 한국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대로를 만드실 것입니다.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는 러시아 성바울 신학교를 설립해 1994년 15명의 첫 졸업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00여 명의 졸업생과 40여 명의 현지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5월의)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 성과를 남겼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압도적인 안보 동맹이었습니다. 2012년 체결된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안보와 경제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세계적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안보 및 경제 동맹 차원에서 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은 미래의 세계 경제를 선도할 첨단 기술입니다. 이번 한미 간의 기술 협약이 성공하면 한미 관계는 종전의 종속적 관계를 넘어서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중국과 더불어 세계를 선도하는 G3 국가가 될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석학들 몇 사람도 예측한 역사적 해안입니다. 혹자는 이번 회담이 한미일 해양 세력을 강화시키므로 북중러의 대륙 세력을 결집시켜 새로운 대결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옛 관행을 기계처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우가 아닙니다. 돌고래의 기민함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민첩한 균형자 역할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핵 고도화는 돌이킬 수 없는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국제정치의 밝은 외교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한반도 문제가
국제 문제임을 온몸으로 터득한 평화적 민족주의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진척이 더딘 것 때문에 지지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남북 문제를 미국과 더불어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인내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획기적 성과는 문재인표 인내 외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을 설득시키는데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 일도 해낼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 곧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기묘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이 정당마다 너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소위 협치라는 것은 그 다름을 희석시키고 중간 노선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명확한 정책을 펼친 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비판하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발전을 위한 창조적 고통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창조적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퇴행입니다. 정당한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진정한 협치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